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며칠이죠? 5월 1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사실 5월 14일 일요일 밤 10시 52분입니다. 왜냐면 내일 제가 아들 졸업식 때문에 9시 50분, 오전 9시 50분 비행기로 출국을 합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쓰고 일주일 동안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웜앤 심박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밤에 미리 찍어 놓고 갑니다. 화요일 웜앤 심박은요, 제가 뉴욕에서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 노트북하고 이 마이크랑 카메라 전부 다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 신문을 그러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중간고사 강타한 챗GPT 커닝이라는 기사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럼, 만물상 칼럼입니다. 시험이 있는 곳에 커닝이 따라 붙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다. 사실 영어에서는 이걸 커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치팅이라고 하죠. 치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커닝이라고 얘기하니까 조선시대 과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정행위를 막으려 응시자들을 6자 간격을 두고 이 6자가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간격을 두고 앉게 했지만 커닝 페이퍼를 콧구멍이나 붓 속에 숨기는 사례 등이 숱하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눈동자 굴려 답안 훔쳐보기는 기본이었고 걸리면 곤장 100대에 3년 이상 중노동에 처했지만 커닝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와, 곤장이 100대면 거의 전치 8주에서 한 12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3년 이상 중노동이니까요. 기술 발전과 함께 커닝도 진화한다. 2005년 대규모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선 원격 통신 수법이 등장했고 일명 선수라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고사장에 들어가 어깨나 허벅지 부위에 부착한 뒤 정답 번호 숫자만큼 두드려 신호음을 보내면 근처 고시원에 있던 후배 도우미들이 그 답을 다른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이 부정행위로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가 됐고요. 2012년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요. 당시 125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도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나온 뒤 첫 대학 중간고사가 최근 실시됐고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는 책과 인터넷을 활용해 오픈북 방식으로 답하는 시험을 치렀는데 한 학생이 챗GPT가 알려준 답을 그대로 적어내고도 80명 중 22등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학생은 취업 준비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챗GPT로 공개 커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는 24등을 했다고 한다.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 몇몇 대학은 교내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고요. 영국 옥스포드대와 캠브리지대 등은 이용을 금지했고 미국 시애틀의 일부 공립고등학교도 교내에서 사용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특정 글에
작성에 AI가 사용됐는지를 분별하는 AI 감지기인 GPT-0 기술까지 등장을 했고요. 챗GPT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무조건 못 쓰게 막는 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 AI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이고 자료 검색에서 아직 이보다 좋은 수단이 없다. 잘 쓰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다. 철학자 플라톤은 문자가 처음 등장하자 인간의 기억력을 망칠 거라고 사용을 반대했다. 문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기억력을 망칠 거다. 하지만 스승 소크라테스의 말을 문자로 기록해 남긴 것도 그였다. 과학자들은 남의 논문 보며 연구하지만 출처를 밝히면 인용이 되고 안 밝히면 표절이 된다. 그렇죠. 논문 쓸 때 인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당하게 쓰는 것이고 평가도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숙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예.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플래러라이즈라고 하나요? 예. 그 표절하는 거 요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표절이라는 게 사실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가끔씩 보면 유튜브도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게 언뜻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얘기할 때 요즘 누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라고 웬만하면 제가 다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인용할 때는 뭐 강한국 작가가 할로윈 뭐 전략을 이렇게 했죠 뭐 하면서 인용을 좀 자주 하기는 하는 편인데요. 근데 요 챗GPT 사용에 대한 부분은 참 논란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책상에 있는 이 카시오 그 재무 계산기인데요. 재무 계산기.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이 재무 계산기에 있는 이 복리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 가격 10,000원을 10년 뒤에 가격이 뭐 13,000원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연평균 수익률 뭐 계산기 딱 두드리면 바로 나오고 그리고 매년 뭐 아니면 매 분기 1,000원씩 이자를 준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률은 또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 재무계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카시오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FC100V인데요. 이 계산기를 엄청 잘 썼거든요. 웬만한 시험 문제는 이거 하나면 다들 어려워하는 채권 문제 이걸 하나로 다 계산을 다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이 계산기를 다시 신청을 해서 샀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컴파운딩 레이트라든지 뭐 그 복리 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런 뭐 미래에 얼마인데 이자율이 얼마면 지금의 현재가 present value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계산기 하나로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챗GPT가 됐든 계산기가 됐든 그런 걸 잘 쓰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오픈북 테스트를 할 때도 좀 의아해했었거든요. 아니 책을 어떻게 다 근데 오픈북 테스트를 해도 공부를 안 하고 뭐 시험 시간이 뭐 3시간이나 되니까 책 보면서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시험을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챗GPT를 못 쓰게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챗GPT의 질문을 해보면 사실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네, 잘 활용하는 챗GPT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예, 똑같은 답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예, 좋은 답이 나오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 good question이라고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 챗GPT도 예,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은요. 미 가정용품 청구 BBMB는 왜 몰락했나? 우리가 뭔가 잘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망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옛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전망을 했었나 이래 보면서 좋아진 기업, 나빠진 기업 예, 다 보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것보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수익률을 크게 갉아먹는 망하는 기업에 내가 잘못 투자하는 걸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배드 베스 비욘드라고 요즘 밈스탁으로도 많이 언급이 됐던 회사 같은데 왜 망하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배드 베스 비욘드 매장에 들어서면 가정용품의 천국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든다. 탁 트인 공간에 냄비와 수건, 침구류와 같은 갖가지 가정용품을 천장까지 쌓아놓고 판다. 배드 베스 비욘드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가게이자 새집과 결혼 선물을 위한 필수 쇼핑 장소로 불렸는데요. 이렇다 할 경쟁 기업도 없이 미국 가정용품 소매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배드 베스 비욘드는 2017년까지 계속 매장을 늘려가며 승승장구했다. 그런 회사가 지난달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네요. 지난달에 2017년 1000개를 웃돌았던 매장은 지난달 360개까지 급감을 했고요. 다음 달까지 남은 모든 매장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한때 미국 최고의 소매점 중 하나였던 회사가 순식간에 망가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 카테고리 킬러 전문 판매점으로 꼽히던 이 회사가 왜 빠른 몰락의 길을 걷게 됐을까? 20% 쿠폰 전략으로 승승장구. 이 회사는 1971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워런 아이젠버그와 레너드 파인스타인이 공동 설립한 회사다. 두 사람은 할인점 체인에서 함께 일하다 전문점이 유통업의 다음 물결이 될 것으로 보고 침구, 욕실용품을 모아 파는 전문 매장을 차렸다. 이후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운동장 크기 초대형 매장을 열고 냄비와 프라이팬, 수납장, 옷걸이 같은 제품까지 추가했고요. 1980년대에 20여 개였던 매장은 2000년 241개, 2010년에는 965개로 빠르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매장 관리자가 상품 구매의 70% 이상을 결정할 정도로 지역별 자율성을 부여했네요. 예컨대 부자 동네에서는 보통 집집마다 유리로 된 샤워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샤워 커튼이 잘 팔리지 않는데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지 관리자라고 본 것이다. 이런 동네별 맞춤 전략이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우편물에 넣어 돌린 20% 할인 쿠폰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다른 유통업체들이 일부 품목에 특정 기간에만 할인 행사를 연 것과 달리 이 회사는 표시된 기한이
끝난 쿠폰도 받아줬다고 합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품목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쿠폰도 있었고 한 번에 여러 장 들고 가 품목별로 할인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쿠폰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다음 정가로 다른 품목도 구매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하고요. 쿠폰은 이 회사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하네요. 공룡 아마존의 뒷북 대응. 이 회사의 위상은 온라인 쇼핑 시대가 개막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강점은 다양한 가정용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지만 세계체제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물건을 구경할 수 있었고 온라인에서 손쉽게 최저가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저렴하게 판다는 BBS&B온대의 장점이 퇴색됐다. BBMB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아마존보다 비싼 곳이 되자 성공의 미천이었던 쿠폰 마케팅이 부메랑으로 돌아왔고요. 손님들은 쿠폰 없이는 매장에 오지 않았고 매장에 오더라도 쿠폰 적용 가능한 제품만 사고 다른 물건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다. 매출과 순이익이 줄기 시작했고 2018년 회사 수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쿠폰 마케팅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회사는 뒤늦게 쿠폰 발행을 줄이고 사용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미 수십 년간 쿠폰에 익숙해져 이를 특별한 혜택이 아닌 기본으로 여기는 소비자가 많았고 반발이 심해졌다. 대안이 없이 쿠폰 전략만 축소한 것이 패착이었던 셈이다. 온라인 상거래 시대가 열렸지만 BBMB는 변화에 맞춘 투자를 게을리했고 여러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대응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예컨대 전자제품 전문 매장 베스트바이는 최저가 보장 전략을 내놓고 제품 관련 상담과 수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배치했다. 반면 이 회사는 마땅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온라인 배송 창고나 온라인몰 투자에 소홀했다. 창업자 아이젠버그는 올해 초 인터뷰에서 만약 누군가 당신 손자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옷을 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답했을 것이라며 전자상거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빨리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교체된 경영진이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자체 상표 PB PB 전략도 패착이었다. PB 상품은 해당 유통업체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만큼 고객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크고 보통 일반 제조업체의 제품보다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월마트와 코스코, 메이시스 백화점 등이 PB 전략으로 재미를 봤는데 BBMB는 역시 이들을 벤치마킹해서 일반 브랜드 제품을 매장에서 치우고 이 PB 제품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회사가 흔들리던 와중에 다수 PB 브랜드를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요. 다른 업체들은 수년에 걸쳐 개발팀을 갖추고 광고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BBMB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PB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각 매장에 일률적으로 보급하면서 회사 장점 중 하나였던 매장 자율성도 위축됐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발 공급망 차질로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매대가 텅텅 비는 참사까지 벌어졌고요. 기존 BBMB 매장을 좋아하던 고객들마저 떠나며 회사 몰락은 가속화됐다. 이 밖에도 방만한 자사주 매입 정책과 인수합병한 소규모 소매점들과 시너지 부족 등도 이 회사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미국 소매시장 전문가인 워런 슐버그는 BBMB의 실패는
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시대에 뒤처지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유통업체에 경고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 핵심 키워드가 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시대에 뒤처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밈스타 BBNB도 그랬고 그 전에 AMC 그리고 게임스탑이었나요? 게임스탑? 네, 이런 회사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고 해서 많이 저는 이제 블루칩 좋은 회사 많이 빠진 거 되게 좋아합니다. 메타도 70% 이상 빠졌을 때 그때부터 이 회사 주식도 되게 저희 아들한테 많이 사도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해주고 로블록스도 그랬고요. 많이 빠진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주가 많이 빠지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빠지는 거 좋아하지. 이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회사들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많이 빠졌대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10년을 들고 갈 주식이 아니면 10분이라 했나요? 얼마도 투자하지 말아라고 그래 얘기를 한 이유가 10년 동안의 이 회사의 그 생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생존에 대한 ongoing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 변화에 이제 뒤처지는 기업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나왔고, 제가 그래서 부동산도 상가에 제가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상가 가끔씩 오셔서 상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상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자상거래 때문에 아마존, 네이버 전자상거래, 쿠팡,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등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가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 길 가다 보면 1층에 구두방도 있었고, 양복점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이 전자상거래 통해서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상가 같은 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오프라인 영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가 지금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외통수에 빠진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패러다임 변화에 이미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카콜라 제쳤다. 시가총액 세계 1위 음료회사. 코카콜라를 제쳤다고요? 코카콜라를 과연 어떤 회사가 제쳤을까요? 네. 시가총액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음료 회사인 꾸이조우 마오타이. 마오타이였네요. 네. 중국 국주라는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곳으로 상하이 증시 대장주이기도 한데, 이 회사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도요타, 맥도날드,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 대기업보다 크다. 야, 삼성전자 시가총액, 도요타, 맥도날드, 와, 알리바바보다도 더 크네요. 시가총액 세계 탑5 음료회사는 해서 어디겠습니까? 마오타이 1등, 코카콜라가 2등, 마오타이가 3,129억 달러네요. 3,129억 달러요. 그러면 3, 3, 9, 딱 400조네요. 400조. 그리고 코카콜라가
2,741억 달러입니다. 코카콜라가 한 3,3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펩시코가 3등이네요. 코카콜라란 건데 펩시코가 시총이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코카콜라가 2,741, 펩시코가 2,675달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AB 인베브, 맥주회사, 벨기에의 맥주회사입니다. 126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그리고 5위가 스타벅스네요. 스타벅스가 1223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오타이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한 반부패 운동 여파로 한때 흔들렸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커졌고 회사 역시 소비층 확대 전략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중저가 백주, 빠이주라고 하죠. 이 백주로 중산층, 젊은 층까지 시장을 확대했고,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도 출시를 했고요. 2016년 390억 위안이던 매출액이 작년 1240억 위안, 약 24조 원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게, 지금 작년 매출이 1240억 위안 해서 약 24조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잠깐만, 이게 맞나요? 1001, 맞네요. 숫자는 맞는데, 근데 어떻게 매출이 24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400조가 되죠? 그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하네요. 매출이 24조에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된다고 해도 12조면 12조에 12조 120조 12조에 영업이익률이 워낙 큰가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50%라서 12조면 10배면 120조고, 그죠? 30배면 360조니까 PR 30배, 40배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매출액 규모에서 우리가 PSR이라고 하잖아요. PSR로 보통은 1배,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PSR 한 5배까지도 줄 수 있긴 한데, 이 회사는 PSR이 한 17배 정도 되니까, 마오타이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이제 코카콜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펩시코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위가 벨기에 맥주회사 아노이저 부시 인베버, 아노이저 부시를 그냥 이니셜만 따서 AB 인베버. 이 회사가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서 버드와이저와 코로나, 멕시코 맥주, 그 코로나도 이 회사가 가져갔나 보네요. 호가든, 스텔라 등 500종이 넘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와. 세계 맥주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위가 커피 제국을 만든 미국의 스타벅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뭐 부패 혐의로 주춤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워낙 이제 뭐 관시 중요시하고, 중국에서는 관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관시라는 게 어떤 네트워크,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관시를 만들 때 거의 많이 썼던 게 이 마오타이 술을 선물하는, 그게 관례가 돼 있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201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반부패 운동할 때, 그때 그 반부패 관련된 많이 잡아놓고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을 이제 좀 받았었거든요.
그 다음 기사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의 5배, 아니 9배. 한우 1년에 2,500마리씩 사가는 이 나라. 한우를 이렇게 대량 사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딜까요? 그냥 떠오르는 거는 일본 아니면 중국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우의 새로운 수출길이 열린다. 행선지는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의 한우가 수출될 예정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3년 말레이시아 수출 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국내 한우 도축장 한 곳이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인 짜킴으로부터 할랄 전용 도축장으로 승인받으며 말레이시아로의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성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네요. 할랄이라는 게 무슬림이 먹는 음식은 모두 전문 인증 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할랄 인증 절차를 밟아왔고 6년 반 만에 수출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3년간 한 해에 약 600톤의 한우 고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소 2,500마리가 말레이시아로 팔리는 셈입니다. 작년 전체 한우 수출 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역대 최대 한우 고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2018년 65톤과 비교해도 9배 이상이다. 정부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할랄 인증을 요구하는 다른 아랍 국가들로도 한우 고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만 몇 명인 줄 아세요? 19억 명이라고 합니다. 와.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이제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80억 명. 예, 4분의 1이 무슬림이고요. 할랄 인증 식품 시장 규모만 지난 2021년 기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1조 9천억 달러니까 실질적으로 2,500조 시장이네요. 2,500조 시장. 엄청 크다, 그죠? 정원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우의 수출이 확대된다면 한우 수급 안정과 농가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또 있네요. 요새 누가 한국 화장품 써요. 지난주에는 제가 금요일 날 기사를 읽다가 다 읽었는 줄 알았더니 겨우 4개 읽고 끝냈더라고요. 가끔씩 이래 좀 착각을 합니다. 중요한 기사입니다. 요새 누가 한국산 화장품을 써요? 사실상 중국 시장 접는 K-뷰티 무슨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국 소비 모멘텀이 이제 시작되는 초입인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얘기인지.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중국 뷰티 브랜드 플로라시스 화시즈의 광고 이미지인데, 플로라시스는 중국 전통색을 부각시킨 뷰티 브랜드다. 근데 화면이 되게 좀 세련되다, 그죠? 중국적인 분위기인데, 화면 자체가 비주얼이 되게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을 만지면서 뭔가를 하고 있네요. 손톱 손질, 네일 손질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광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 구어차오.
열풍에 K뷰티가 힘 못 쓰면서 올 1분기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산 총 구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온라인 매출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좀 락다운이 심해서 온라인 매출이 혹시나 코로나 때처럼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긴 한데 13일 본지가 통계청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산 액수는 지난해 1분기 3,170억 원에서 올 1분기에 1,091억 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대비 화장품 판매액이 34.4% 수준으로 줄어든 셈인데 이처럼 한국 화장품 온라인 판매액이 줄어든 것은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며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준 데다 중국 젊은 층을 위주로 꼬차오라 불리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붕괴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요? 꼬차오, 국조란 중국 문화를 뜻하는 꿔, 나라 국자와 유행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류, 조류의 차오를 합친 합성어라고 하네요. 중국에서 불고 있는 국산품 애용 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중국의 MZ세대가 고차오 열풍을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소비 트렌드로 한국 화장품 등 소비재 판매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인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한때 중국 판매가 해외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는 설화수 정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중국 시장을 접는 분위기다. 헤라, 에뛰드 등의 브랜드는 중국 현지 매장을 모두 없앤 것이다. 애국 소비 바람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산 화장품 등 한국 소비재의 온라인 직접 구매를 자꾸 줄이는 반면 한국인들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물품을 직구로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늘어 중국 물품 구매가 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수입 패턴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중국의 온라인 직접 판매액은 4,026억 원으로 중국으로부터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3,285억 원으로 직접 판매액이 더 많았다. 그러나 올 1분기에는 중국으로 온라인 직접 판매한 금액은 1,527억 원으로 전년 같은 동기 대비 62.1% 줄었고 중국으로부터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6,5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까지 불었다. 와, 이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거네요. 김서영 통계청 과장님이 중국과의 온라인 직구 수출 수입 패턴이 바뀐 것은 맞지만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코로나 여파가 마무리되면서 어떤 소비 패턴이 이어질지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양국의 온라인 소비 패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중국 요커들이 한국에 들어온 게 22만 7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23만 명이 안 됐는데 올해 1, 2, 3월 달에 2만, 5만, 9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온라인 구매를 줄이고 한국 와서 또 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기사는 애플 MR 헤드셋 가격이 400만 원, 자기 규칙을 깬 세 가지라고 돼 있는데 애플이 어떤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해서 따왔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MR 헤드셋이 일종의 실험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제품을 완전히 만든 후에 시장에 내놓으며 출시 소식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실험 제품을 400만 원이나 하는 가격에 올렸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을 어긴 거고, 두 번째가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어디 갔죠? 디자인. 네,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사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목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뉴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뉴욕에 계신 분,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댓글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